김경래 최강 시사. 부동산 얘기는 오늘 지금까지 인터뷰 어제 그제 쭉 하시면서 가장 중요하게 다뤄졌던 대목이에요. 그거부터 좀 들어보죠. 이제 어제 인터뷰를 들어보니까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이낙연 총리 그 후보자께서 약간 뭐랄까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는 뉘앙스로 말씀하셨어요. 공급을 조금 염두에 둬야 된다. 그린벨트를 해제할 수도 있다. 재건축 완화를 할 수도 있다. 규제 완화를 할 수도 있다라는 식으로 언론들이 좀 쓰고 있는데 그게 이제 사람들이 굉장히 궁금한 대목일 겁니다. 뭔가 정책적인 기조의 변화가 있는 것이냐? 그린벨트와 재건축 완화 문제는 가장 신중해야 될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맨 나중에 다른 것이 없다면 그것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 이렇게 했는데 제목은 그걸 뽑았어요. 제목은 그린벨트 해제 검토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렇게 가는 게 아니고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 앞에 해야 될 게 있습니다. 우선 유휴부지의 활용이 있을 거고요. 특히 역세권 부근에 활용 가능한 땅들이 있다면 그걸 우선적으로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공급 확대를 제약했던 규제들을 완화할 수 있는가. 예를 들면 지금 주거지역 상업지역 비율이 서울의 경우 7대 3입니다. 그 3이 다른 나라 대도시에 비해서 많은 편이거든요. 물론 우리나라는 자영업자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그런 사정도 있습니다만 거기에서 좀 조정을 통해서 주거지역을 넓힐 수 있는가. 또 하나는 근린생활지역이나 준주거지역의 일부를 완화해서 주거지역화할 수 있는가. 이런 것을 먼저 생각해 봐야 될 겁니다. 그러면서도 동시에 그렇게 됐을 때 또 투기를 유발할 우려는 없는가. 서울 과밀화 또 서울과 지방의 격차 확대 이런 부작용의 우려는 없는가. 굉장히 정교한 접근이 필요하죠. 이제까지는 비교적 과세 강화를 통한 수요 억제의 비중이 두어졌는데 지난주든가요 대통령께서 공급 확대를 언급하셨어요. 정부에서도 그쪽에 시선을 약간은 돌리고 있다는 뜻이겠죠. 지금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뭐 이낙연 후보님도 사실은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렇죠? 총리 시절이죠. 그럼요. 평가가 좀 박한 것 같아요. 다들 시민단체나 심지어 총론적으로 볼 때 실패한 거 아니냐. 뭐 땜질식, 뭐 두더지 잡기식, 그리고 핀셋 규제를 한다고 했는데 결국 풍선 효과만 불러온 거 아니냐. 총론적으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결과적으로 성공하지 못했죠. 물론 이유는 있습니다. 저금리 또 세계적으로 코로나를 거치면서 자금이 풀렸고 우리나라의 경우 부동산 말고 다른 쪽에 부동산만큼의 수익 기대가 있는 분야가 눈에 안 띄었다는 그런 단점이 있죠. 그런 점에서는 정책에 한계가 있었을 텐데 그 정책을 땜질식이라고 보는 게 옳죠. 왜냐하면 최소화하려고 처음에는 시작했어요. 이 정책 규제 이런 것들을. 그래서 핀셋이란 게 거기만 때리자라는 뜻, 거기만 묶자 이런 뜻인데 그것이 효과에 한계가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점점 키우게 됐는데요. 너무 꽁꽁 얼게 만들지 않으면서 효과를 볼 수 없을까 그런 고민에서 출발을 했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과잉 유동성, 현금이 너무 많이 풀리고 그것이 뭉쳐다니면서 부동산 시장만 돌아다닌다 하는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 돈이 부동산 시장 말고 산업적으로 흘러들어갈 수 있게끔 유도하는 방안을 연구를 제대로 해야 될 거예요. 간단치 않을 겁니다. 부동산 이상의 수익이 기대되어야 그쪽으로 쏠릴 테니까요. 그런데 할 수만 있다면 그 돈이 한국판 뉴딜에 들어가서 뉴딜도 성공시키고 또 부동산 시장도 안정시키고 이렇게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목표를 가지고 한번 정부가 검토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국민께 송구하다는 말씀도 하셨고 그러니까 총론적으로 결과적으로 볼 때는 실패한 정책이다라고 인정하시는 거네요. 그렇죠? 잘못이 있었죠. 그 점은 인정을 해야죠. 김현미 장관 경질해야 된다 야당이 얘기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책임자 쇄신이 필요하다는 언론적인 입장 얘기하셨어요. 이게 야당의 얘기처럼 경질이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해석을 해도 될까요? 그것은 인사는 대통령의 일이니까요. 함부로 말하는 것은 직전 총리로서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만 정부도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지금
노영민 실장의 뭐 반포 집 관련해가지고는 예. 아쉽다 이런 표현을 하셨잖아요. 예, 예. 근데 이제 정세균 총리 같은 경우에 2급 공무원 이상 전수조사하고 있어요. 예. 이거 좀 과한 거 아니냐. 그 야당에서는 뭐 반헌법적이다 이런 식으로 집을 팔게 강제하는 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은? 예, 고위공직에 있는 한 네.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려는 끊임없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네. 개인마다의 사정이 있겠죠. 네. 그러나 그걸 너무 생각지 마시고 네. 1가구 이상의 주택을 가진 분들은 처분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네. 부동산 백지 신탁 네. 이거는 얘기 나오잖아요. 뭐 이재명 지사도 얘기를 하고 있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백지 신탁이라는 건 고위공직에 재임하는 기간 동안에 그 부동산을 수탁기관에 맡기고 그렇죠.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사고 팔지 못하게 한다는 뜻인데요. 네. 지금 1가구 이상의 주택을 전부 내놔라 하는 거하고 서로 상충할 수가 있죠. 아하. 네, 그 점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운동을 희석할 우려도 있다. 네. 그래서 지금 다주택은 처분하자. 네. 이것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이걸 어떻게 제도화할 것인가 여러 대안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주식과 부동산을 같이 취급하는 것이 옳을까 싶은 의문이 있습니다. 부동산과 주식은 국민들께 드리는 마음의 영향이 다르거든요. 네. 부동산의 경우는 그러니까 백지신탁만 있다면 네. 부동산을 많이 가진 분들도 자기 고위공직에 취임해서 네. 재임하는 기간 동안 사고 팔고만 하지 않으면 된다라는 뜻이거든요. 네. 그것이 국민들께 용납될까? 네. 좀 상충되는 부분이 있다. 네,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기운에 물타기라는 부작용 우려가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가장 큰 현안 중에 하나가 부동산입니다. 어제 이낙연 후보도 결과적으로는 부동산 정책,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실패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입장을 밝혔는데요. 김부겸 후보께서는 지금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평가를 하신다면 어떻습니까? 예, 뭐 저도 마찬가지죠. 여러 다른 그 부동산 정책 중에서 특히 가장 국민들이 민감한 게 이 주거 문제잖아요. 네. 소위 이제 뭐 아파트로 대변되는 네. 이제 이 문제들이 사실상 거의 이제 주거의 대상이 아니라 거의 투기 내지는 막 어떤 소유의 어떤 각축장이 돼버렸단 말이죠. 네. 거기에서 여러 가지 저희들이 어떤 그 시장에 참가하는 그분들의 어떤 그 욕망을 제대로 지금 저희들이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네. 거기에 맞는 대책을 못 내놓았다는 점에서 또 그동안 한 20차례 가까운 네. 대책을 내놓았습니다만은 말하자면 이 폭등을 못 막았다는 측면에서 네. 저희들이 반성을 해야죠. 오늘 부동산 관련된 정책들이 발표가 된다고 합니다. 네. 근데 이제 주로 이제 세금과 관련된 거라고 다들 예측을 하고 있는데 근데 세금을 인상해서 부동산을 잡을 수 있느냐? 뭐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대위원장도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정책 방향에 대해서는 뭐 공급을 조금 더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쪽도 있고요. 김부겸 후보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한 세 가지를 엮어야 된다고 봅니다. 우선은 보유세를 강화해야 합니다. 이것은 OECD 국가들의 평균에 비해서도 오히려 낮거든요. 그래서 OECD 평균 수준까지는 적어도 보유세를 강화해서 집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이 곧 부담이 되도록 해야지 그게 무슨 재산 정책의 수단이나 투기 성공으로 보여서는 안 되겠죠. 그러면서도 분명히 내 집을 갖고자 하는 그런 어떤 욕망, 건강한 욕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분들의 기회를 차단하는 건 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지금 현재 유휴부지나 혹은 우리가 활용이 가능한 어떤 여지가 있는지를 공급 사이드 쪽을 철저히 여러 가지 찾아내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점에서 지금부터 주로 택지를 만들어서 민간에 분양하고 민간이 비싼 값으로 어떤 아파트 값을 올리는 이런 악순환도 분명히 이번에 제도 개혁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도 그동안 좋은 취지로 도입됐던 소위 임대 등록제 이 부분들이 이분들이 결국은 다주택 소유를 사실상 합법화해주고 장려하는 꼴이 돼버렸어요. 약 한 등록된 걸로 약 한 50만 가구가 지금 150만 채를 지금 소유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오히려 이제 어떤 전세금의 급격한 인상을 막고 하는 이런 좋은 취지에서 도입이 됐는데 이런 부분들이 작동을 안 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 이 부분하고 결국은 또 마지막 국민의 건강한 욕망이라고 할 수 있는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들에 대한 어떤 지원 이건 분명히 보니까 각 나라마다
그 정책 패키지로 엮었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런 것들을 엮어야만 국민의 주거 안정권이 보장이 되고 또 내 집 마련하겠다는 어떤 건강한 국민들의 어떤 욕망 자체도 우리가 잘 이렇게 유도할 수 있다고 할까요?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의 정책만으로는 안 된다 이런 네, 말씀이신데. 그렇죠. 예. 그러나 분명한 거는 네. 어떻게 하더라도 이런 방식으로 이렇게 이제 이 투기 수요나 혹은 투기의 열풍 때 네. 정부의 정책 의지가 실종된다든가 꺾인다든가 그렇지는 않다 하는 걸 분명히 보이려면 오늘 아마 여당에서 발표하고는 네. 그런 어떤 그 보유세를 대폭 높이는 네. 그런 건 분명히 시장이 분명한 신호를 줘야 되겠죠. 그린벨트 해제 관련해서는 어떤 입장 갖고 계세요? 예,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동안 이제 오늘 유명을 달리하신 박원순 시장님께서 워낙 이 문제에 대해서 강한 어떤 철학적 혹은 또 가치적 입장을 갖고 계셨기 때문에 이 문제는 조금 지나가는 게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차후에 저희들이 기회가 있으면 여쭤보도록 하고요. 부동산 정책 진짜 어렵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실패했다 이런 얘기들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는데 정부는 그것도 강하게 반박을 하고 있어요. 이게 어떻게 봐야 될지 지금 상황에서 어떤 대책이 필요할지 경실련의 김헌동 부동산 건설개혁 본부장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김현미 장관 얘기부터 잠깐 여쭤보면요. 어제 국회에서 약간의 설전이 있었어요. 예. 실패한 거 아니냐 이런 질문에 지금 부동산 정책 실패한 거 아니냐 뭐 21번 2번 이게 뭐 엇갈리긴 하는데 아니다. 부동산 정책이 잘 작동하고 있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뭐 시차를 보면서 좀 기다려야 된다. 아직 시행이 안 된 것도 있기 때문에 국회를 통과 못해서 뭐 이런 취지의 얘기를 했어요. 이걸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그러니까 김현미 장관은 네. 3년 전 취임을 하면서 네. 아파트는 돈이 아니고 네. 집이다. 과거 박근혜 정부에서 강남에 아파트를 산 사람들은 대부분 다 60%가 다주택자였다. 투기꾼들이 집을 더 샀다. 강남 주택을. 그다음에 30살이 안 된 29살 미만이 네. 53%가 집을 샀더라. 그 얘기는 부자들이 강남에 집을 많이 사서 강남 집값이 올라간 거지 박근혜 정부 때 결코 공급이 부족해서가 아니다. 이렇게 취임 때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취임하자마자 집값이 폭등을 하니까 뭐라고 했냐면 청와대에 김수현 사회수석하고 네. 김현미 장관은 다주택자들은 집을 팔아라. 네. 내년 4월까지 시간을 줄 테니 2018년 4월까지 집을 전부 팔아라 하고 강력하게 경고를 했습니다. 네. 그런 장관이 지금 30개월 동안 장관 노릇을 하면서 강남 집값은 7억이 뛰었고 서울 아파트값은 평균 3억이 뛰었고 서울 아파트값이 50%가 올랐고 청와대 참모들 아파트를 저희가 오늘 기자회견을 또 합니다. 예. 조사를 보니까 상위 10명은 10억씩 올라가지고 한 사람당 57%가 올랐습니다. 그런데 10억씩이요? 예. 그런데 네. 장관은 3년 동안 집값 잡지 못한 장관은 아직도 구치소에 있는 박근혜 대통령 때문에 그 정권에서 규제를 풀어가지고 아직도 집값이 오른다고 잠꼬대 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본부장님은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문재인 정부가 지금 이제 실패로 규정한 거는 뭐 저번 기자회견 때도 말씀하신 부분이고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으로 돈을 벌게끔 하는 정책을 지금 추진하고 있다. 이게 구체적으로는 어떤 정책을 두고 한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제가 예. 2019년 1월에 네. 도저히 더 기다릴 수 없어서 문재인 대통령께 네. 지금 부동산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알려드리려고 시민운동을 다시 개시했습니다. 네. 1년 반이 됐습니다. 네. 1년 반 동안 제가 40회의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네. 40회의 기자회견을 통해서 얼마나 심각한지 이 문제가
젊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허탈감과 박탈감을 주고 상실감을 주는지 상세하게 계속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네. 청와대에는 다주택자가 40%가 있다. 투기꾼이 40%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 사람들이 만드는 정책이 과연 서민을 위한 정책이고 청년을 위한 정책이고 부동산으로 돈을 벌 수 없는 그런 정책을 만드는가 네. 만들겠는가. 네. 구체적으로 제가 적시를 했습니다. 초대 정책실장 장하성 씨 집은 아파트는 10억이 올랐고 네. 두 번째 정책실장 김수현 씨 아파트도 10억이 올랐고 현재 정책실장 김상조 씨 집도 5, 6억이 올랐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대한민국 20대 국회의원 300명의 국회의원이 가진 아파트는 47%가 올랐고 6억이 올랐다. 네. 서울 25개 구청장의 아파트는 47%가 올랐다. 네. 제가 불과 3일 전에도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이렇게 알려주고 있는데 그리고 서울에 있는 아파트는 김현미 장관은 작년에 10%고 지금은 14%라고 하는데 내가 조사를 해보니까 구체적으로 아파트를 조사해보니까 다 50%가 올랐다는데 네. 저렇게 거짓 보고를 하는 그런 장관을 어떻게 그대로 놔두고 계시냐. 그 장관을 경제부총리감으로 생각하신다는데 이러면 집값이 잡히겠습니까? 제가 거꾸로 여쭤볼게요. 예. 잡을 것 같습니까? 30개월 동안 못 잡고 전 정권 3년 동안 못 잡고 전임 대통령한테 핑계를 대는 그런 장관이 네. 과연 내놓는 대책들이 무슨 효과가 있겠습니까? 6.17 대책을 내놓자마자 일주일도 안 됐는데 집값이 여기저기서 막 뛰고 있어요. 이제 최근에 이제 국토교통부하고 경실련하고 약간의 논쟁이 있었습니다. 지금 방금 언급하신 부분인데 서울 집값이 50% 넘게 올랐다. 문재인 정권 들어서서 그걸 발표를 했더니 국토교통부는 아니다. 이게 통계가 좀 과잉 해석된 거다. 14% 정도 오른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누구 말을 믿어야 돼요, 이게? 여기 와서 같이 토론을 한번 하자는 거예요. 공개적인 장소에서 근거를 가지고 와가지고. 네. 저는 지금 설명을 드렸지 않습니까? 네. 국회의원이 가진 아파트가 48%, 네. 청와대의 참모들이 가진 아파트가 57%, 네. 부청장이 가진 아파트가 47%가 이렇게 올랐는데 네. 대체 김현미 장관이 보고 있는 어느 아파트는 어느 아파트가 10% 정도밖에 안 올랐는지를 알려주면 네. 내가 그런데 그런 아파트가 서울에 있으면 예. 혹시 아십니까?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서울 시민이 모르는데 본인들만 알아. 그럼 어느 아파트인지를 얘기를 하면서 14%가 올랐다고 해야 예. 제가 믿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런 공개된 장소에 와서 토론을 하거나 근거를 가지고 얘기하면 제가 얼마든지 믿겠는데 알겠습니다. 안 옵니다. 절대로 안 만납니다. 안 만나줘요? 몰래 토론만 하자입니다. 몰래 만나서 아무도 못 듣는 데서 얘기하면 그게 무슨. 알겠습니다. 저희도 한번 국토교통부에 한번 요청을 한번 해볼게요. 같이 한번 만나실 생각이 있는지. 예. 아니면 뭐 따로 저희들이 인터뷰를 잡아도 괜찮고요. 한번 요청을 하도록 하고. 그런데 반론으로 네. 이런 얘기들을 해요. 지금 시중에 돈이 너무 많이 풀렸잖아요. 이게 어떤 정책이 지금 먹히겠느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돈이 많은 거는 네. 노무현 정부에서도 유동자금이 800조였고 네. 이명박 정부에서도 1000조였고 네. 항상 돈은 많습니다. 네. 시중에. 예. 그런데 집값이 떨어지고 있을 때 아파트를 사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렇지는 않죠. 예. 그러면 3년 동안 계속 집값이 오르니까 돈이 아파트로 몰리는 거지. 아파트를 사기만 하면 5천만 원, 1억씩 막 떨어지는데 네. 어떤 사람이 이명박 때는 150만 채 미분양 때문에 아무도 아파트를 안 샀고 박근혜 정권 초기에는 제발 돈 좀 꿔줄 테니 집 좀 사라고 그래도 돈을 꿔다가 집 사는 사람이 없었어요. 근데 왜 문재인 정부는 3년 내내 최근에 무슨 코로나 때문에 100만 원씩 가구당 줬다고 그 돈 가지고 아파트 사러 댕긴다고 아파트 값이 오르랍니까? 근데 이제
방금 말 같지 않은 변명을 하는 거죠.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얘기를 하셨는데 이명박 정부 때 보면은 이제 집값이 상대적으로 안정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게 당시 이제 금융위기라는 초유의 사태가 있었고 그런 특수적인 상황 때문이 아니냐라는 반론도 있을 수 있어요. 아니 미국의 그 은행 하나 망해서 한국 아파트 값이 떨어지면 지금은 그럼 미국 은행들이 돈을 너무너무 많이 벌어서 한국 아파트 값이 이렇게 날개가 막 다 돋쳐가지고 훨훨 오르는 겁니까? 그거 아무 상관이 없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요. 이제 이게 핵심인데 그러면 지금 정부의 정책이 뭐 20번 넘게 했다, 4번 했다 뭐 서로 논란이 있지만 어쨌든 계속 내놓는 건 사실이잖아요. 뭐가 잘못된 겁니까? 방향이 뭐가 잘못된 거예요? 뭐가 잘못됐냐면 이 정권은 재벌이나 건설업자가 가진 부동산, 아파트 주택 건설업자에게 약간의 영향을 갈 정책은 전혀 쓰질 않습니다. 개인들에게만 대출을 줄이겠다. 그다음에 세금을 더 매기겠다. 개인에게만 포커스를 맞춥니다. 수요를 통제하는 정책이잖아요. 수요를 통제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서 집을 한 채 가진 사람은 그렇게 규제를 하면서 집을 50채, 100채, 500채 가진 임대업자는 세금을 한 푼도 안 걷습니다. 취등록세도 안 걷고 재산세도 안 걷고 종부세도 안 걷고 나중에 팔아서 얻는 양도소득세도 안 받습니다. 그다음에 개인한테는 50% 대출해 주던 걸 40%로 줄이면서 임대업자 투기꾼들이 돈을 빌리면 집값의 80%를 대출해 줍니다. 그러니까 투기꾼들에게 더 집을 많이 사라는 정책을 쓴 거예요. 투기꾼들에게 세금 없애줄게. 돈 2배로 늘려줄게. 그러니까 투기를 조장하는 정책을 쓴 거죠. 가장 최근의 정책을 보면 6.17 정책 말씀하시죠. 6.17 정책이 나오기 2달 전인 5월 6일 날 3월 4일에 집값이 떨어졌습니다. 서울 아파트 값이 약간 떨어지고 있었어요. 3월 4월에. 그랬더니 갑자기 용산 개발을 들고 나왔어요. 국토부 차관이. 그럼 그 내용을 보면 서울시내 재개발이 잘 안 되는 지역을 공기업이 들어가서 개발해 주겠다고 발표를 하니까 그 다음날 여의도가 뛰고 용산이 뛰고 마포가 뛰어요. 5월 달입니다. 그다음에 6월 초가 되니까 잠실 운동장에 호텔을 짓는 잠실 스포츠 아이스를 발표를 합니다. 그러니까 잠실이 뛰고 강남이 뛰고 그냥 서울이 전부 다 들썩들썩 하니까 그러니까 누가 그렇게 만들었냐? 국토부하고 기재부가 그렇게 만들어 놓고 6월 17일 날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그 대책의 내용을 보면 3년 동안 문제가 됐던 임대업자에게 세금 조금 더 걷겠다. 대출을 조금 줄이겠다. 그리고 개인들한테는 앞으로 정부의 허가를 받고 집을 사라. 아니 집 하나 사는데 왜 정부 허가를 받습니까? 이 정부는 대통령과 장관과 청와대 수석이 절대 집을 팔아라. 가진 집을 다 팔아라. 만약에 김수현 수석이나 김현미 장관 말을 믿고 3년 전에 집을 팔았다면 그런 사람들은 지금 기뻐할까요? 억울하겠죠. 그런데 그러면은 지금 정책이 잘못됐다 그러면 어떤 정책을 사용하는 게 지금 중요한 상황입니까? 분양 원가를 상세하게 공개하겠다. 분양 원가 아파트 분양가를 인터넷에다가 구청장이 얼마에 승인해 줬는지 아주 상세하게 공개하겠다. 상시 공개하겠다. 인터넷을 보면 다 볼 수 있게. 두 번째, 전면적으로 전국적으로 분양가 상한제를 하겠다. 지금 분양가 상한제는 1년 동안 한다고 그러다가 총선 지나면 할게요. 코로나 때문에 또 미뤘습니다. 다음 7월부터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되는데 그것도 그때 가봐야 합니다. 그다음에 앞으로 3기 신도시를 짓는데 또는 이 공기업이 짓는 아파트는 논밭에 300만 원에 사들인 논에다가 500만 원짜리 아파트를 지면 800만 원이면 분양이 가능한데
그걸 2천만 원씩 지금 분양하고 있습니다. 자, 공공택지, 국가가 보유한 토지에는 건물만 분양하겠다. 한 20평 정도 되는 아파트를 1억 2천에 분양하겠다. 이런 정책을 쓴다든지. 그다음에 다주택자, 임대업자들에게는 대출해줬던 걸 다 회수하겠다. 앞으로 임대업자에게는 본인이 살지 않는 전세 대출은 전액 회수하겠다. 네. 그다음 임대사업자에게 줬던 세금 특혜를 다 없애겠다. 네. 지금 공시지가는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인 공시지가 공시가격은 시세의 45%밖에 안 됩니다. 네. 그걸 당장 2배로 올리겠다. 이런 거는 법을 고치지 않아도 의지만 가지면 할 수 있고 이런 정책은 주택업자와 재벌이 싫어하긴 하지만 네. 주택업자와 재벌이 싫어하는 정책을 써야 그래야 알겠습니다. 그럼 건설사나 이제 임대업자에게 타겟을 맞춘 정책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신데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나오는 얘기 보면 다음 정책은 보유세 인상 같은 정책이 될 거라는 예상들을 많이 해요. 이거는 효과적이지 않다고 보시는 그건 거예요? 2005년 노무현 정부부터 그 종합부동산세를 강화한다, 세금 폭탄을 때린다 네. 한지 지금 15년이 지났습니다. 네. 그리고 이 정권이 들어서면서부터 종부세를 네. 세금을 올리겠다고 했습니다. 네.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아파트 값은 3억이 올랐는데 종부세는 30만 원 오릅니다. 네, 네. 그러면 어떤 그런 신용 내기 예. 그다음에 종부세는 국회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국회에다가 슬그머니 네. 넘기는 그런 알겠습니다. 본부장님 얘기는 정책의 흐름을 완전히 바꿔야 된다라는 말씀이시고요. 사람부터 여기에 바꿔야 대한 사람도 바꿔야 된다. 네. 여기에 대한 반론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김원동 본부장이었습니다. 실 대책 이후에 부동산 문제가 더 시끄럽게 됐습니다. 지금 뭐 김현미 장관 해임을 해야 된다. 야당은 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집을 고위공직자들 집을 팔아야 되니 말아야 되니 뭐 이 논란도 계속되고 있고요. 노영민 실장을 비롯해가지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지금 상황에서 부동산 대책은 뭐가 필요한 거냐 도대체. 문재인 정부의 지금 부동산 정책은 잘못된 게 뭐고 잘한 게 뭐냐 이게 참 복잡한 얘기입니다. 근데 지금 최백은 교수님이 스튜디오에 들어오시면서 제가 이거 방법 있어요?라고 물어봤더니 심플하게 말씀드려 주신다고 합니다. 최백은 교수님, 건국대 경제학과 최백은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게 심플하게 얘기가 될 수 있는 겁니까? 복잡하잖아요. 원래 사회 문제는요. 네.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지식이기 때문에 네. 결국 뭐 다 해법이 있는 거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문제를 단순화시켜야지 복잡하게 얘기하면요. 본질을 놓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말씀드린 거. 6.17 대책 이후에 예. 이 대책 실패했다. 예. 뭐 풍선 효과도 있고 뭐 그 오히려 막 거래량이 급등하고 있다. 막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그 평가부터 시작을 해갖고 얘기를 풀어보죠. 예. 그러니까 이 부동산 시장을 볼 때는요. 네. 지금 이제 저는 출발점을 이렇게 봐야 됩니다. 지금 현재 부동산 시장의 가격을 네. 낮추는 것이 목표냐, 아니면은 그러니까 뭐 현상 유지 정도가 목표냐. 네. 이걸 이제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부의 이제 저는 입장을 보게 되면요. 대통령 같은 경우는 원상 이제 많이 올라간 지역은 원상 회복 이런 표현을 했었거든요. 조금 낮춰야 된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원상 회복이라는 것은 자기 취임초로 낮춰야 네. 된다. 그러니까 이제 가격 하락을 이제 그러니까 거기에 방점을 찍는 분이시고요. 나머지 청와대 참모라든가 경제 관료들은 네. 소위 말해서 이제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 안정화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그 안정화라는 표현은 뭐가 담겨 있는 거냐면은 급등도 싫지만은 가격이 급등하는 것도 싫지만은 네. 하락하는 것도 원치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현상 유지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의 이제 그러니까는 생각을 제대로 실현할 의지가 없거나 네. 아니면 제가 볼 때 실력이 부족하거나 뭐 둘 다 관련돼 있긴 한데 그런 문제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제 현재 상황을 그러니까 우리가 목표를 어떻게 설정하냐에 따라서 방법은 다 있다 이거예요. 네. 방법은 있는데 목표가 다르다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 사회 속에서 이제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합의가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저는 이제 평상시에 부동산 시장 정상화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해요. 안정화가 아니라요. 정상화가 필요하다는 얘기는 우리가 이 학자들이 얘기할 때는 우리가 시장 가격이 그러니까 너무 균형해서 너무 이탈을 했을 때는 네. 사후적으로 조정이 온다 이거예요. 나중에 예.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이제 상태가 그러니까 이 가격이
가격이 좀 비정상적으로 많이 올라가 있는 상태다. 그러면 이게 많이 올라가 있으면 올라갈수록 나중에 조정도 클 수밖에 없다 이거예요. 네. 그러면 그 후유증도 클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점에서 부동산 시장 정상화가 필요한데 네. 정상화 의지가 안 보이니까 안 보이다 보니까 항상 이제 지난 수십 년간에 반복된 게 뭐냐면 우리가 땜질식 처방 이런 말이 유행했었잖아요. 저는 이제 그걸 두더지 잡기 게임식이라고 이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항상 보게 되면 이제 그러니까 문제가 터지게 되면 거기에 대한 사후 약방문식으로 그 해당 지역에 접근하는 방식으로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또 이제 풍선 효과라는 말이 유행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뭐냐면 그걸 반복하면서 정부가 그러니까 집값을 하락으로 유도할 의지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는 거죠. 알고 있다 보니까는 계속해서 이제 그러니까는 이 옮겨 다니면서 네. 투기가 계속 되는 것이고요. 근본적으로는 이겁니다. 부동산 시장에 자금이 지금 많이 유입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러니까 이런 투기적인 열풍이 네. 생기는 거예요. 그 자금이 유입된다는 얘기는 다른 투자를 했을 때 별로 기대 수익이 높지가 않다는 것도 의미되는 겁니다. 그렇죠. 별로 돈을 운용할 데가 없다는 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지금 뭐냐면은 기업이라든가 개인이라든가 누구나 다 보더라도 보면은 자금을 운용할 데가 없는 거예요. 예. 기업도 새로운 수익 사업 못 만들다 보니까 토지 투기나 하고 있고 네. 그리고 개인들도 그러니까 미래가 불확실하다 보니까 저희가 자산 축적이라도 좀 하려고 부동산을 매개로 해가지고요. 예. 이런 이제 것이 깔려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이제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경제가 굉장히 생태계가 활력을 잃다 보니까는 그런 문제가 하나가 있는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정부도 뭐냐면은 지금 제조업은 굉장히 위기 상황으로 계속 치닫고 있는데 이 부동산 건설업에 대한 이 의존도가 만만치 않다 보니까는 설사 이거 쉽게 칼을 대지 못하는 거예요. 네. 부동산 건설 경기가 이게 꺼지게 되면 그나마 경기가 더 안 좋을까 봐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부동산 시장 안정화 쪽으로 이렇게 접근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아니 한꺼번에 처음부터 끝까지 다 말씀하셔가지고 아, 나 이제 대책이 있어야죠. 여기서 궁금증부터 몇 가지 말씀하신 부분에 궁금증이 있어요. 예. 아니 대통령은 그러니까 최백운 교수님 말씀대로 논리대로 하면은 대통령은 정상화를 얘기하고 있는데 예. 그 밑에 관료들이나 참모들은 예. 안정화를 얘기하고 예. 있다. 엇박자잖아요. 예, 그렇죠. 그런데 대통령은 왜 가만히 있죠, 그러면? 아니죠. 이제 그 관료나 참모들이 예. 이제 거기에 대해 이제 설명을 할 게 아닙니까? 예. 설명을 굉장히 제가 볼 때 복잡하게 여러 요인을 얘기할 거예요. 예. 이거를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대책을 썼을 때 이런 부작용 뭐 이런 얘기도 막 할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번에도 그러니까 규제를 그러니까 좀 더 강화하고 세금도 강화하면은 네. 이런 걸 이제 만약에 대통령께서 꺼내게 되면은 네. 그 규제를 했을 때 선의의 피해자가 생길 수 있다. 뭐 이런 식의 이제 그러니까 말을 여러 가지를 이제 그러니까는 막 이제 인다 이거죠. 좌고 우면하면서 정책들을 그럼 만드니까. 대통령께서는 그러니까 아무래도 자기가 임명하신 분들에 대해서 신뢰를 보낼 수밖에 없고 어쨌든 간에요. 네. 예? 임기 중에는요. 그러면 그런 상황 속에서 일단 그 참모들의 말들을 어쨌든 간에 신뢰를 하고 맡기는 이제 이럴 수밖에 없는 거죠. 예. 자, 그런데 그럼 지금 아까 수십 년간 우리의 부동산 정책이라는 게 땜질식이다. 뭐 이렇게 예. 얘기하셨잖아요. 예.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나왔던 뭐 김현미 장관은 4번이라고 하고 예. 뭐 시장 다른 데서는 뭐 21번이라고 20번이 넘었다라고 예. 얘기하는데 예. 어쨌든 그런 수많은 정책들도 땜질식이라고 규정을 하실 수 있는 건가요, 그러면은? 그렇죠. 이제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현 정부 들어서 바뀌는 거는 스탠스가 바뀐 건요. 네. 기존 이제 보수 정부에서는 공급 대책을 중심으로 했었어요. 네. 근데 이제 이번 이제 현 정부에서는 수요 억제 대책으로 그렇죠. 접근을 했죠. 예. 그게 이제 차별성이 있는 건데, 근데 본질은 뭐냐면 항상 아까 얘기했듯이 안정화 대책으로 접근하다 보니까는 안정화 대책이라는 것은 가격 하락을 그러니까 사실 이게 수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근데 가격이 하락하게 되면 부동산 시장이 하락을 하게 되면은 네. 소위 말해서 이제 대출 받으신 분들은 대출 상한 압력이 들어온다고요. 네. 그러면 이제 매물로 내놓을 수밖에 없어요. 네. 그럼 추가 가격이 하락이 될 수 있고 이런 악순환 고리가 만들어질 수가 있어요. 부동산 시장에 경책력 우려가 생길 수 있다 이거죠. 네. 이렇게 되게 되면 부동산 경기도 이제 그러니까 이 건설 경기도 이제 그러니까는 사실 그 둔화될 수가 있고요. 이런 부분이 부담스러운 거예요. 자, 그러면요. 예. 지금 아까 이제 두 가지 부담스러운 부분,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유동성이 지금 너무 많아가지고 갈 데가 예. 없다. 그게 예. 하나가 있고 지금 다른 경기도 안 좋은데 부동산 경기마저 죽이면은 예. 이게 건설 경기 때문에 더 경기가 침체되는 거 아니냐. 예. 그럼 지금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자, 우리가 이제 부동산이 과열되게 되면은 예. 굉장히 많은 부작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투기한 사람만 소위 말해서 이득을 보는 거고 네. 나머지 사람들은 사실 이득 보는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불로소득은 사실 제거를 해야 돼요. 그럼 지금 우리가 이래서 자기가 자금을 부동산 시장에 투입할 때는 기대 네. 수익이 예상되기 때문에 투입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집값 상승률이 그러니까 어느 정도 자기가 예상하는 게 있을 거란 말이에요. 네. 그리고 근데 자금 조달 비용인 이자는 지금 바닥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 속에서 이제 그러니까는 기대 수익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들어오는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럼 결국 거기서 생기는 불로소득을 세금으로 환수할 수밖에 없어요. 세금으로요. 그럼 세금으로 환수를 하는 데 속에서 주로 초점은 다주택자한테 맞출 수밖에 없어요. 네. 고가주택이나 다주택자들한테요. 이걸 알고 있어요, 정부도요. 네. 알고 있는데 아까 얘기했듯이 부동산 시장을 가격을 그러니까 떨어뜨릴 이제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인데 그럼 떨어뜨렸을 때 이제 우리가 우려하는 게 경착륙 우려거든요. 네. 여기에 대한 방안이 있어요, 사실은요. 어떤 거죠? 방안이 뭐냐면 제가 이제 한 6년 정도 된 것 같은데 한국판 양적 완화를 얘기를 해요. 네. 한국판 양적 완화가 뭐냐면요. 제가 만약에 어떤 S은행한테 네. 제가 한 3억을 대출받아서 하는 6억짜리 아파트 샀어요. 그럼 제 돈 3억에다 합쳐가지고요. 네. 그러면 이제 그러니까 가격이 하락하게 되면은 제가 이제 상한 압력을 받는단 말이에요. 대출금 일부를요. 네. 그럼 집을 내놓을 수밖에 없어요. 그럼 집을 이제 빼앗기게 되는 거죠. 결국 예. 뺏게 되는 거죠. 은행한테요. 못 갚게 되면요. 예. 그러면 그거를 이제 그러니까 그런 방식으로 하지 말고 그런 방식으로 하지 말고 우리 주택금융공사라는 게 있잖아요. 예. 주택금융공사의 대주주가 한국은행하고 정부입니다. 예. 그러니까 한국은행에서 돈을 좀 투입을 해가지고 신한은행의 부채를 그러니까 인수하라 이거예요. 주택금융공사에서요. 예. 인수한 다음에 그러면 저하고 채권관계가 채무관계가 주택금융공사가 생기는 예. 거잖아요. 그다음에 주택금융공사가 그 주택을 제가 팔 의도가 있으면은 매입을 하라 이거예요. 예. 매입한 다음에 그걸 장기 공공임대로 전환시켜 주라 이거예요. 그러면 그 매물이 시장에 안 나오죠. 그럼 추가적인 가격 하락은 막을 수가 있죠. 그렇죠? 그다음에 주거 조건도 여전히 유지할 수 있고요. 야, 그거는 지금 이제 지금까지의 정책과는 완전히 다른 정책이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이제 그 미국 같은 경우는요. 예. 주택 가격이 한 30% 하락하는 동안에 네. 주로 금융회사를 이제 구제를 했는데 돈을 투입을 했어요. 네. 근데 우리는 뭐 가게에다 초점을 좀 맞추자 이거죠. 예. 그리고 이제 주택 시장을 좀 연착륙을 시키자 이거죠. 이제 그런 점에서 다주택자들까지 다 구제해 줄 필요는 없지만은 국민주택 정도 보유하고 있는 1주택자들 같은 경우는 정부가 그러니까는 그 양적 완화를 통해서 그러니까 해결하는 수단이 있다 이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에 있는 거품을 좀 제거를 해자 이겁니다. 네? 근데 이제 그게 거품이 좀 제거된 다음의 얘기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예. 예. 근데 지금 계속 오르고 있는 추세잖아요, 추세가. 예. 그럼 이걸 어떻게 꺾을 수 있느냐? 그러니까 그거는 결국 뭐냐면 기대 수익을 낮추면 되는 거예요. 세금으로 가야 된다는 그렇죠. 말씀이세요? 우리가 지금 보게 되면 다주택자들에 대해서 네. 우리가 소위 말해서 취득세라든가 네. 그러니까 취득할 기회를 그러니까 원천적으로 차단시키는 거죠. 취득세를 높이는 것은요. 그다음에 보유세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자본 이득 임대라든가 이런 걸로 생기는 이득을 이제 제거하는 것이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양도소득세를 강화를 하게 되면은 그래서 기대 수익을 낮추는 방안은 있어요. 다들 지금 많이 전문가들이 네. 얘기를 하고 있고요. 예. 그러면 그것을 그러니까 그다음에 소위 말해서 우리가 임대사업 등록제라는 걸 했잖아요. 예. 거기에 많은 지금 세금 혜택을 주고 있어요. 주고 있죠. 예, 그러다 보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유도를 한 거죠. 다주택을 보유하도록 그러니까요. 그런 거 다 혜택을 다 취소시키라 이거예요. 사실 그게 2014년도에 박근혜 정부 때 부동산 시장이 굉장히 침체돼 있을 때 그러니까 도입됐던 정책이에요. 그랬죠. 그럼 예. 지금하고는 지금 안 맞는 정책이란 말이에요. 예. 그러면 그런 것들을 좀 원상 회복할 의지가 있으면은 할 수 있다 이거예요, 정부는요. 예. 그런데 여기에 예. 대해서 반론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 이제 김종인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예. 이 세금으로 부동산 잡겠다는 거는 이 기본 논리도 모르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또 반론으로 이런 얘기 많이 해요. 보유세, 거래세 다 올려버리면은 거래가 완전히 절벽이 돼가지고 이게 시장 자체가 마비될 수가 있다. 이 팔려고 해도 팔 수도 없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 이런 논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종인 위원장이 얘기한 거는요. 네. 세금을 가지고 못 잡았다는 얘기는 세금을 제대로 안 했기 때문에 못 잡은 거고요. 아하. 예, 세금을 제대로 그러니까 역대 정부에서 세금을 제대로 그러니까 불로소득에 대한 세금 환수를 제대로 한 적이 없다 이겁니다. 예. 그러니까 그건 이제 말이 맞지 않는 얘기고요. 네. 두 번째 얘기는 결국 뭐냐면요. 우리가 거래세하고 취득세하고는 약간 좀 구분을 해야 되는데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뭐냐면 그렇게 과세를 했을 때 결국은 뭐냐면은 다주택자들이 자기가 집을 그러니까는 보유하는 게 굉장히 부담이 늘어나는 수밖에 없어요. 네. 시간이 가면서. 그럼 결국 내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네. 자기 경제적인 이득을 생각한다면요. 네. 그러면 내놓았을 때 그걸 그러니까 우리가 살 사람들이 없어질 게 아닙니까? 예. 그럼 가격 하락이 유도가 되는 거예요. 네. 가격 하락해야 되는 거예요. 그 정도는 감내해야 되는 거죠. 예. 그 또 하나의 또 불만이라고 할까요? 반론이 아니 내 집 마련 한 채 하려고 하는데 집 사기 어렵게 만드는 정책은 사다리 걷어차기 아니냐. 특히 이제 2030, 40. 맞습니다. 예. 그 불만들은 또 어떻게 해소해야 되냐. 그러니까 지금 이제 대책이 예. 소위 땜짓을 처박 혹은 두더지 잡기식 게임 이런 하다 보니까는 네. 그 해당 지역별로 그러니까 맞춤형으로 계속해서 대책을 내놓다 보니까 규제가 많아지는 거예요. 네. 규제가 많아지게 되면은 선의의 피해자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예? 그러니까 그걸 이제 그러니까 자꾸만 이제 많아지면 법이라는 게 굉장히 조항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네. 그게 이제 부작용을
많이 나올 수도 있듯이요. 예. 그런 점에서 그러니까 심플하게 정책을 만들어야 된다 이겁니다. 심플하게. 심플하게라는 것은 결국은 뭐냐면은 재산을 그러니까 많이 보유하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네. 거기에 대한 부담을 경제적인 부담을 많이 지우게 하는 거죠. 그걸 초점 맞추면 되는 것이지 1주택 가지려고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네. 주택 금융을 우리가 확보하는데 어려움을 만드는 것은 별로 바람직한 방법은 아니죠. 그래서 지금 대책이 이런 식으로 사후 약방문식으로 그러니까 어느 지역이 그러니까 과열되게 되면 뒤쫓아가 가지고 규제하고 네네네. 또 다른 데 하면 또 다른 방안의 규제를 또 만들고 이러다 보면 규제가 굉장히 많아지게 돼요. 네. 그럼 선의의 피해자가 생길 수밖에 없죠. 그 지금 방금 이제 재산을 많이 가진 사람들이 세금 많이 내게끔 아주 심플하게 만들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죠. 근데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이 1주택자 중에서도 집값이 비싼 사람들이 있잖아요. 예. 강남이나 이런 그렇죠. 데. 아, 1주택자들한테 너무한 거 아니냐. 실거주자인데 내가. 예. 그런 얘기들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이 부분은 또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런 얘기하는 나라는요. 선진국가에서 우리나라뿐이 없습니다. 선진국가에서 재산 많이 보유한 사람들이 재산세 많이 내는 것은 다 당연하게들 다 수용하고 있고요. 예. 제가 예국의 뭐 캐나다라든가 미국이라든가 유럽 같은 데서요. 나가 살면서 교포들 이렇게 사는 사람들 제가 이게 보거든요. 네. 그분들 그러니까 재산세 내면서 불평하는 거 한 번도 본 적 없어요. 아하. 예국에서는 불평 안 하다가 왜 한국에서는 그런 불평하냐 이거예요. 그게 그런 논리죠. 아니 집값은 정부가 올려놓고 예. 왜 나보고 세금 내라 그러냐. 뭐 이런 논리예요. 논리는. 예. 근데 이제 뭐 집값 오른 걸로 혜택 본 것도 많이 있잖아요. 솔직히요. 예. 알겠습니다. 이 얘기 못하고 넘어갈까봐 미리 좀 여쭤볼게요. 지금 고위공직자들 집 팔려고 이렇게 여러 여론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예. 그거 맞는 정책이라고 보세요? 저는 공직을 맡으면요. 네. 거기에 대한 책임이 따른다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러니까 사실 민주당에서 그러니까는 뭐 다주택자들한테 처분하도록 이렇게 이제 저것도 바꾸랬었잖아요. 네, 서약서 받았었죠. 예. 지금 뭐냐면 시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건 뭐냐면 정부에 대한 신뢰입니다. 네. 근데 신뢰가 많이 약화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청와대에서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청와대 참모들 집들 다주택자들 처분하라는 얘기가 사실 오래전에 나왔잖아요. 그랬죠. 근데 그게 실천이 안 됐잖아요. 그리고 이제 민주당에서도 집권 여당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시간이 가면서도 해결이 안 되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국민들이 볼 때는 다 똑같은 놈들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예. 그 결국 정부는 뭐냐면 불신을 주면 안 되는 것이고 공직자들은요 선택을 해야 됩니다. 자기가 그러니까 공직을 맡든지 아니 공직을 맡으면서 그러니까 자기가 정부에 대한 그 책임감을 가지고 국민에 대한 신뢰감을 주든지 아니면 그러니까 자기가 재산이 상실되는 게 손실 보는 게 싫으면은 공직 사퇴해야 되는 겁니다. 조호영 원내대표는 그거 반헌법적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아니죠. 반헌법적이라는 것은요 우리가요 기본적으로 우리 사회 지금 부동산이 네. 많은 사람들 우리 사회 경제뿐만 아니라 많은 부분들이 고통을 주고 있다고요. 고통을 주고 있는 데 속에서 공직자가 그러니까 적어도 가져야 될 자세는 네. 국민을 위해서 그러니까는 국민을 위해서 헌신을 하는 게 공직자의 자리입니다. 근데 오히려 뭐냐면은 거기에 그러니까 하나의 원인 제공자로 이렇게 지목을 받고 있다는 것은 그런 점에서 그러니까 공직자가 취할 저는 태도는 아니라고 봅니다. 노영민 실장이 강남집 팔아야 된다고 보세요? 저는 있잖아요. 예. 처음에 강남 집으로 접근을 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처음에? 처음부터요. 애초에. 왜 그러냐면은 이제 그분들은 이제 그런 거예요. 서울에서 활동하다 보니까 필요한데 네. 뭐 전세를 갖고 있어도 되거든요. 네. 지역구는 청주기 때문에 청주에는 자기 집을 보유하고 있다 하더라도요. 그런 점에서 괜히 그러니까는 한 번 할 일을 가지고 두 번 일을 하시는 것 같아요. 앞으로 부동산 문제가 지금 상황에서 갑자기 좋아지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부동산 시장이 이게 비정상입니다. 예. 우리나라 역대 지난 30년 동안에 10초 남았습니다. 부동산 가격이 한 3번 떨어졌는데요. 예. 다 이 세계 금융과 관련된 문제였었어요. 근데 지금도 금융시장은 굉장히 불안정하기 때문에 네. 지금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는 건 비정상적입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질문한 게 아닌데 답변을 주셨습니다. 다음에 다시 한번 모시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부동산 얘기. 뭐 지겨울 것 같기도 한데 사실은 뭐 누구나 다 하는 얘기지만은 교육하고 부동산은 전 국민이 사실은 뭐랄까 굉장한 관심을 갖고 있고 한번 나오기만 하면 이게 휘발성 폭발력이 엄청납니다. 그죠? 지금도 이제 6.17 대책 이후에 오히려 대책 이후에 더 정부 여당이 역풍을 맞고 있는 상황이다. 그 원인 어떻게 보세요? 일단 이제 그 부동산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이제 일반 서민들에게 평생의 꿈이 집을 마련하는 거 아닙니까? 저는 너무 공감하는 게 저희 어머님도 그 평생 모셔가지고 집을 사시는 날 그 우시고요. 또 좀 어려워져서 집을 파시는 날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제가 젊었을 때.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일반적으로 우리 국민들은 정말 열심히 일해서
예, 노후에 살 집 하나 마련하는 거 이게 이제 꿈인 맞아요. 거죠. 네. 이게 이제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문제라고 하는 게 민감할 수밖에 없고 부동산이 폭등했을 때 집 없는 서민들은 이 가슴이 답답하고 찢어지고 아프고 화나고 이런 게 이제 부동산 정책의 민감성인 거죠. 근데 이제 우리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부동산만큼 확실히 하겠다라고 했는데 이제 지금 3년이 다 돼 가는데 여전히 부동산이 불안정하고 이러니까 이제 이게 이제 국민들의 이런 어떤 불만도 있고 최근에는 이제 몇 가지 조금 정무적 실수를 했죠. 우리 그 청와대 노영민 실장. 예. 이런 좀 정무적으로 이 잘못된 판단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국민들의 정서를 자극하면서 조금 더 여론이 악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아까 이낙연 의원하고도 인터뷰했는데 본인이 총리 시절에 부동산 정책에 관여를 했을 거 아닙니까? 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결과적으로는 지금 실패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국민들에게 송구하다 이런 취지의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어떻게 보세요 이거?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실패했다라고 얘기하는 것에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워낙 일단 기본적으로요. 부동산이라고 하는 거를 많은 분들이 이제 부동산 정책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지금 하는 세금 정책이라든가 뭐 예를 들어서 부동산 규제 지역을 설정한다든가 이런 건 좀 미시적 정책인데 사실은 부동산 문제의 핵심은 시중 유동성 자금이 어디로 흘러가느냐 혹은 또 국민들의 자산 형성 문제와 관련된 문제거든요. 예를 들어서 참여정부 때 부동산이 폭등했다 그러고 그래서 이제 참여정부의 뼈아픈 이제 실책으로 평가를 받습니다만 사실은 그때 우리나라만 그렇게 부동산이 폭등한 게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부동산 버블이 일었습니다. 그래서 미국도 그 부동산 버블이 결국은 2008년도 리만 브라더스 사태로 터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동산 문제라고 하는 게 전 세계적으로 인 문제이고요. 더군다나 이제 문재인 정부가 참 어려운 거는 원래 부동산은 제가 몇 번 강조했습니다만 돈의 흐름을 차단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 자산 버블이 생기는 거니까 긴축 정책을 통해서나 하여간 통화 정책을 통해서 금리를 올리거나 통화 공급량을 줄여서 자산 유동성을 줄이는 게 이제 가장 근본적인 대책인데 지금 경제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금리를 올릴 수도 없고 지금 코로나 때문에 지금 추경을 3번이나 할 만큼 이제 일종의 양적 완화 정책을 취하고 있으니까 시중의 유동자금은 점점 늘어나고 있는 거니까 다시 말해서 부동산 정책을 취할 수 있는 데 있어서 손발 다 묶어놓고 지금 묶인 상태로 정책을 하다 보니까 정책에 한계가 있는 것뿐이지 지금 문재인 정부가 취하고 있는 부동산 정책의 방향 자체는 옳은 방향이고요. 그렇게 가야 되는 거 맞고 이게 장기적으로 보면 큰 효과를 나타낼 거다. 다만 단기적으로 이런 부동산 어떤 그 상승 이런 걸 좀 막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효과에 있어서는 매우 한계를 드러내고 있는 게 지금 현실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지금 이제 좀 전에 여야 의원들 토론도 했는데 좀 있으면 이제 국회에서 종부세 관련된 안이 나올 겁니다. 아마 나올 거고 종부세뿐만 아니라 뭐 취득세라든가 이런 것도 이제 손을 보겠다는 거예요, 그죠? 양도세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런 어떤 세제 정책 있잖아요. 이게 어떤 효과를 가져올까? 이게 논란이 분분하지 않습니까? 장기적으로는 보유세를 강화하는 게 우리나라가 그 OECD 평균에 비해서 보유세 실효세율을 기준으로 하면 반밖에 안 되니까 올려야 되는 게 맞고요. 또 이런 그 보유세를 강화하는 방식을 통해서 특히 투기 세력이라든가 다주택자들의 세금 부담을 강화하게 되면 장기적으로는 이제 소위 부동산의 투기적 수요를 줄여서 이 그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만 단기적인 효과는 사실은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세금을 지금 이제 은행에다가 돈을 맡기면 한 1.5% 정도밖에 이자가 안 나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산을 운영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1년에 5%만 그 이익이 나도 은행에 넣는 것보다 이익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즘 뭐 주식시장이든 사모펀드 시장에 그렇게 유동자금이 많이 들어갔다는 건데 그러니까 세금 부담이 생긴다 하더라도 세금을 제하고도 1년에 5% 10% 정도만이라도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 못할 이유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그러니까 자산 운영의 관점에서 놓고 보면 세금 정책이라고 하는 게
장기적으로 세금은 누적적으로 계속 발생하니까 네. 이제 효과가 있을지 모르지만 한 집 샀다가 예를 들어서 뭐 단기 1, 2년 차이에 매매하는 게 아니고 네. 5년, 10년 뒤에 팔더라도 5년, 10년 동안 은행에다 저금해 놓는 것보다 오히려 낫다고 생각하면 이거를 부동산 투자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런 점에서 세금 정책이 갖고 있는 부동산 대책에 있어서 한계가 단기적으로는 크게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지점이 있다. 그렇군요. 여러 가지로 굉장히 좀 딜레마가 있네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거 이제 세제 개편 관련해 가지고요. 이해찬 대표가 싱가포르 얘기를 했어요. 네, 네. 거기서 우리가 좀 얻을 시사점이 좀 있어요? 그 싱가포르는 도시국가라고 하는 이제 네. 인구 몇 백만밖에 안 되는 도시국가기도 하고요. 기본적으로 싱가포르는 주택 자체를 국가가 통제해서 임대주택 중심으로 국가가 국민에게 그 주택을 공급하는 거고 아주 예외적으로 민간 시장에 열려 있기 때문에 우리 같이 같은 이런 5천만 국가에서 전 국민이 다 자가 소유가 꿈인 이런 나라에서 싱가포르 모델을 그대로 가져다 쓰기는 저는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그렇군요. 근데 지금 아까 이제 세제 얘기 잠깐 하셨는데 사실은 이제 김종인 위원장이 그런 얘기를 했죠. 세금으로 이렇게 부동산 잡으려고 하는 거는 이제 사실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는 취지의 얘기를 했는데 그게 뭐 보유세, 거래세 이런 거 다 이제 올려버리면은 공급이 늘어나지 않는 상황에서 그 주택 그 거래 매매 자체가 완전히 절벽이 돼버리는 상황, 묶여버리는 상황이 오지 않겠냐는 걱정. 이건 어떻게 보세요? 일단 뭐 그 김종인 위원장이 역시 경제 전문가로서 예. 그 세제를 통한 부동산 정책에 을 대처했을 때 네. 그런 한계는에 대한 지적은 뭐 제가 얘기했던 것과 마찬가지 인식을 하고 있을 거고요. 다만 이제 공급 확대 정책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이제 시장에서나 보수 쪽에서 많이 또 보수 언론에서 많이 지적을 합니다만 역대로 부동산에 있어서 주택 공급을 하지 않은 정부는 없거든요. 문재인 정부도 부동산 그 공급하고 우리 김현미 국토부 장관도 오히려 3기 신도시 발표에서 지역구에서 굉장히 곤혹스러운 상황에 몰리고 또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나라 건국 이래로 공급 확대 정책으로 부동산을 막은 적은 딱 한 번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경우는 부동산 공급을 늘리는데도 계속 부동산이 올랐습니다. 네. 그 한 번의 경험이 언제냐면 노태우 정부 때 주택 200만 호를 공급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고양시, 삼본, 평촌, 분당 이런데 그러니까 한꺼번에 한 200만 호를 공급하니까 네. 사람들이 당첨될 수 있겠다 청약하면 그러니까 대기 수요로 빠지면서 강남이라든가 이런 아파트를 살려고 하는 걸 좀 늦추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부동산 가격이 이렇게 안정화되는 일종의 공급 효과라고 하는 거는 뭐 청약 받아보시면 알다시피 공급하면은 실제 입주하는데 2년, 3년 최소한 빨라 2년, 3년 길면 4년, 5년 뒤니까 굉장히 중기적인 건데도 불구하고 효과를 내는 거는 대기 수요가 발생하기 때문인데 예. 문제는 이건 한 200만 호 정도 공급할 때나 가능한 얘기지 찔끔찔끔 부동산 공급해봐야 그 효과는 별로 없고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수도권이 지금 문제인데 수도권은 200만 호를 공급할 땅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는 공급 확대 정책이 부동산을 잡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도 저는 매우 현실적이지 않은 얘기다. 오히려 지금 강남구나 이런데 그린벨트 해제해서라도 공급을 늘리자라고 했을 때 그 공급량이 충분하지 않게 되면 오히려 그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그 주택 공급이라고 하는 게 오히려 강남을 중심으로 해서 부동산을 그 상승 기대 심리를 자극하기 때문에 부동산 상승에는 오히려 부정적 영향을 줄 가능성이 더 많다라고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문제점들 뭐 짚어볼 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임대사업자 관련된 어떤 혜택 같은 것도 그렇고 종부세 관련된 약간의 이제 지금까지 얘기들이 약간 왔다 갔다 하는 경향이 좀 있었잖아요. 그런 것들 짚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오늘은 그거를 그거 좀 하신 말씀 잠깐 해주세요. 근데 이제 사실은 부동산 정책을 논의하면서 크게 제가 보기엔 가장 핵심인데 사실은 크게 논의되고 있지 않은 지점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동산이라고 하는 거는 시중자금의 유동성을 통해서 투자를 통한 수익을 얻거나 아니면 서민들은 집을 마련해서 집값 상승을 통해서 자산을 늘리고자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동안 제가 지금 불안하게 보고 있는 거는
전혀 관련이 없을 것 같은데 라임 자산운용 사태나 옵티머스 자산운용 사태로 그게 관련이 인해서 어떻게 되는 거죠? 지금 사모펀드 시장에 들어가 있는 돈이 430조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최근 몇 년 동안에 소위 이제 문재인 정부 들어서고 나서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강력하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점 등 여러 가지가 고려해서 그것만은 아닙니다만 사모펀드 시장에 많은 시중 유동자금이 들어갔거든요. 네네. 그런데 라임 사태가 터지고 난 뒤에 지금 이 사모펀드 시장이 이거 굉장히 위험하구나. 이 사기당할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지금 사모펀드 시장에 있는 자금들이 올 초부터 빠져나오고 있습니다. 아하. 이게 수십조가 빠져나오게 될 거고요. 그다음에 지금 증시가 이제 하락하면서 동학개미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은 동학개미들에서 일반 서민들은 적고요. 그렇죠. 그 동학개미 자금 그 뭐 46조니 하는 돈 중에서 대부분은 소위 강남의 고액 자산가들의 돈입니다. 근데 어쨌든 이 고액 자산가의 돈이라고 하는 게 지금 부동산이 아니라 증시가 저점이다 보니까 증시라고 하는 자본시장으로 유입돼 들어왔던 거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와가지고 증시가 너무 빠른 속도로 회복하다 보니까 이걸 차익 실현을 하고 빠질까 말까 이러고 있는 상황에서 그 일부가 빠지고 있는데 지금 저는 방향은 양도소득세를 물리는 게 주식에 대한 양도세를 물리는 게 맞다고는 생각합니다만 타이밍상으로는 이 부동산이 불안한 조건에서 양도소득세 부과 방침을 발표를 하니까 증시에 있었던 자금들이 빠져나오게 되는 거죠. 이렇게 그 사모펀드나 주식시장에 있었던 유동자금 시중에 강남의 유동자금이 20-30조만 빠져나와도 이게 부동산 가격을 상승시키는 소위 또다시 부동산 투기 자금으로 흘러가는 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보면 부동산이라고 하는 거를 무슨 규제 지역 설정하거나 세금 더 물리거나 하는 방법만이 아니고 이런 시중 자금의 유동성을 어떻게 부동산으로 가지 않고 생산적인 곳으로 가게 할 거냐. 특히 경제가 어려우니까 다른 쪽은 어렵더라도 이런 자본시장 쪽으로 이 시중 유동자금을 묶어두거나 오히려 더 끌어다녀서 부동산으로 가는 돈을 자본시장 쪽으로 끌어내는 이런 적극적인 정책을 취하는 게 금리 정책을 쓸 수 없는 현재의 조건에서 정부가 고려해야 될 방향인데 이런 점들에 대한 고려가 매우 부족하다. 그래서 부동산 정책에서 웬 말이냐 싶지만 사실은 자본시장을 활성화시켜서 시중 유동자금을 자본시장으로 끌어들이는 대책이야말로 가장 확실한 부동산 대책 중에 하나인 거고요. 그래요? 제가 그래서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던 건데 지금 사모펀드 문제가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데 지금 금융이나 지금 정부 당국이 이 빨리 대책 마련을 해서 발표하는 걸 늦추고 있는 걸 제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빨리 이 사모펀드와 관련된 소비자, 국민들의 불신을 해소할 수 있는 대책을 내놔서 사모펀드 시장이 그냥 있어도 되겠구나라고 해서 사모펀드에서 돈이 더 이상 빠져나오지 않도록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금융이라고 하는 거는 가장 중요한 게 신뢰입니다. 이런 이제 그 금융 사기 사건이 났을 때 정부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조치는 뭐냐면요. 부실한데 사기칠 만한 데하고 견실한데 믿을 만한 데를 빨리 갈라주는 겁니다. 그래서 신용의 위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서 자본시장에서 돈이 빠져나오지 않게 해주는 게 금융정책에 있어서 기본인 거거든요. 그런데 이 조치를 지금 금융위가 신속하게 하지 않고 있는 것도 대단히 심각한 문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뭐 라임 옵티머스 사건에서 이 부동산까지 경제라는 게 사실은 다 연결돼 있는 거기 때문에 그죠? 그렇죠. 그리고 우리 청취자들께서도 부동산 정책은 가장 기본적인 것은 돈의 흐름이다. 그 돈을 가지고 돈을 늘리려고 하는 돈을 불리려고 하는 심리가 부동산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거다라고 하는 이해를 갖고 좀 정책을 좀 봐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뭐 청취자분들이 약간의 뭐 다른 어떤 시각이 생겼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부동산 대책이 추가 대책이 발표가 됩니다. 이 세금을 좀 올리는 방향으로 발표가 나올 거다라는 예상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지금 예측이 되고 있는지 간단하게나마 좀 들어볼게요. KBS 박대기 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나오는 대책의 핵심은 뭐예요?
네, 오늘 나오는 대책 핵심은 종합부동산세 세율 강화입니다. 세율. 예. 현재 최고 세율이 3.2%인데요. 네. 최고 세율을 4.5%, 5%, 6% 중에 올리는 방안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데 이 중에 가장 강력한 최고 세율 6% 인상안이 유력한 상황입니다. 그래요? 6%가 유력한 겁니까? 네. 이게 막 4%라고 쓴 기사도 보고 그랬는데 어찌됐든 뭐 더 강력하게 대책을 내놓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그죠? 네, 사실 이제 그제까지만 해도 4% 말씀처럼 4% 안이 유력했었는데 네네. 마지막 조율 단계에서 당 쪽에서 여당 쪽에서 강력하게 이제 더 올려야 된다. 네. 그래서 6% 안이 유력한 상황인데요. 현재 3.2%가 최고 세율이니까 뭐 구간별로 다를 수는 있지만 네. 대략 지금이 한 2배 정도까지 세금을 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세율도 그렇지만은 뭐 과표 기준, 과표 구간 그리고 뭐 장기 보유 세액공제 뭐 혜택 이런 것들 다 전반적으로 손 본다는 얘기잖아요. 오늘 발표가 될까요? 이런 부분들도? 네, 그렇습니다. 일단 과표 구간 같은 경우에는 조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최고 세율 아까 말씀드렸는데 네. 그걸 이제 내려고 하면 94억 원 이상을 가져야 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좀 과도하게 높다 그런 지적도 있기 때문에 최고 세율 구간을 좀 낮춰서 세금을 내는 사람을 더 많게 할 가능성이 있고요. 네. 그리고 기본공제 축소 같은 경우에도 검토는 했던 것 같은데 네. 이거는 이제 뭐 좀 소액 보유자의 좀 반발이나 불러올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좀 높이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현행은 6억 원인데요. 축소하자는 그런 의견도 있었지만은 축소는 좀 쉽지 않아 보이는 그런 걸로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예. 하지만 이거는 아직 결정된 건 아니고요. 오전 네. 10시에 비상경제중앙대책본부 회의가 열리는데요. 네. 그 회의를 통해서 최종 결정이 되고 그 회의가 끝나는 오전 11시 반쯤에 네. 홍남기 부총리가 직접 브리핑을 할 예정입니다. 그렇군요. 11시 반에 일단 발표를 TV를 켜시면은 바로 속보로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게 생방송으로 중계가 되는군요. 네. 지금 보유세는 그렇고 양도세도 뭐 얘기로는 뭐 80%까지 올리겠다. 1년 네. 미만 거래에 대해서는 뭐 이런 얘기도 있었잖아요. 이게 실제로는 어느 정도 수준에서 발표가 될까요? 실제로 지금 관측이 되는 건 한 60% 정도 선에서 관측이 되고요. 지금이 한 40% 되잖아요. 1년 미만이 그죠? 예. 거기서 이제 한 60% 정도까지 올릴 걸로 예상이 됩니다. 예. 그 2주택, 3주택 중과세 이런 것도 네. 더 올릴라나요? 일단 3주택은 확실히 올릴 것 같고요. 예. 2주택에 대해서도 최근 며칠 동안 논란이 많았지 않습니까? 이제 고위공직자라든지 국회의원 가운데 2주택자 네. 많다. 예. 그러면서 이제 뭐 제가 좀 흥미롭게 본 것은 어제 홍남기 부총리가 의왕 아파트를 매각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렇죠. 예, 홍남기 부총리가 이제 의왕 아파트와 세종시의 아파트 분양권이 있었는데요. 네. 분양을 받아서 아직 입주하기 전인데 네. 기존에 이제 아파트를 매각하기로 발표한 거는 2주택자부터는 뭔가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는 걸 좀 시그널을 준 게 아닌가 이렇게 보이고요. 근데 이제 여기서 약간 쟁점들이 몇 개가 있는데 하나는 1가구 1주택 실소유자들도 부담이 늘어나는 거 아니냐 이 걱정이 하나가 있고 하나는 이러다가 부동산 거래가 완전히 막혀버리는 거 아니냐인데 네. 자 1가구 1주택자들 실소유자들에 대한 불만 요것들은 어떻게 지금 뭐 좀 혜택을 주게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뭐 아직 구체적인 내용은 나온 건 아닙니다만 이제 세제 금융 공급 혜택을 제공하겠다는 게 정부 입장이었고요. 네. 그리고 지난주 대통령 지시 사항 중에도 포함이 돼 있었죠. 그 내용은.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보도를 보면은 어제 은성수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예. 인천 검단 송도 지역이 이번에 수도권 규제 지역 확대로 추가 규제 지역이 됐는데요. 네. 이미 분양받은 사람들이 기존에 이제 70%였던 담보 인정 비율이 40%로 축소되니까 네. 좀 과도한 규제다, 소급 규제다 이래서 이제 반발이 많았거든요. 실제로는 뭐 소급인지 좀 애매합니다만. 네. 그래서 이제 이분들에 대해서 담보 인정 비율을 원래대로 70%로 이제 늘려주겠다라고 했습니다. 네. 기존 앞선 이제 6.17 대책을 수정한 것이죠. 이런 식으로 아마 뭐 최초 구입 주택 구입자라든지 뭐 다주택자가 아닌 경우에 대해서 특히 좀 혜택이 늘릴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아까 또 하나의 걱정이 이렇게 뭐 거래세, 뭐 보유세 이런 거 다 늘리다 보면은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 팔지도 못하고 사지도 못하는 상황, 이런 그 퇴로가 막혀버리는 상황
거래가 중단돼 버리는 상황. 요거에 대한 우려들이 있어요, 실제로. 이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단 이제 지금 현재 이제 주택 공급 물량이 부족하다. 특히 이제 임대사업자 정책을 현 정부가 도입하면서 임대주택으로 묶인 물량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임대사업자 혜택을 소극적으로 좀 소멸시키자 이런 의견들이 많았는데요. 아마도 이 부분도 오늘 발표에 나올 텐데. 또 일각에서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임대사업자가 좀 많으니까 그 임대사업자를 그만두려고 하면 3천만 원 정도의 과태료를 내야 되거든요. 그 과태료를 면제해주고 대신에 이제 임대사업자 혜택을 박탈하자 뭐 이런 의견도 여권 일부에서는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안들이 아마 오늘 논의될 텐데 실제로 만약에 통과가 되게 되면은 임대주택이 급격하게 갑자기 줄어들면은 임대주택의 전월세 가격이 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점 때문에 좀 고심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오늘 11시 반에 발표를 지켜보고 다음에 다시 얘기 나눠보죠. 오늘 고맙습니다.